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4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제가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9일 날 출발을 해서 90, 11, 12까지 해서 12, 13까지 13일 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오전에 내렸습니다. 오전 비행기를 타고 오전에 내렸어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전주 이제 1월 5일 날 촬영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촬영을 9일이나 지났네요.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 제주도가 가는 그 주에 제주도를 가기 전에 일을 좀 열심히 여행 경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스펙터클한 저기 양구도 갔다 오고 횡성도 다녀오고 정선도 다녀오고 뭐 막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많이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일하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완등을 하고 저희 숏폼에도 올려놨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에 지금 알이 베겨가지고 종아리 장단지 다 알이 베겼습니다. 머리도 좀 이제 일요일에는 좀 머리도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견이도 아빠가 없는 사이에 얘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견이도. 자, 이 방송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일단 오늘 미디어북 내 안의 유인원 미디어북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행 얘기라든지 지난 10일 정도의 지난 주 얘기는 뭐 천천히 하도록 하죠. 자, 내 안의 유인원 217쪽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유인원의 화해 노력.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유럽에서 온 나는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 다루는 폭력의 양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단지 매일매일의 뉴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트콤에서부터 코미디,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가 그랬다. 슈워제네거나 스텔론을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미국 영화치고 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감수성이 둔해진다. 예컨대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으로 나온 늑대와 함께 춤을 1990년이라는 영화가 폭력적이라고 말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화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아메리칸 인디언의 삶을 존중한 한 백인에 관한 목가적이고 센티멘털한 영화로 기억할 것이다. 비비린내라는 장면은 그들에게 별로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미디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나는 치어리더나 텔레비전 선교사, 유명 변호사처럼 미국적인 현상에 대한 촌평 때문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 이거 우리나라에도 하죠. SNL 나이트 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도 누군가의 차가 폭발하거나 머리가 날아가는 이야기가 빠지는 법이 없다. 나는 순전히 그 이름만으로도 한스와 프란치 같은 배우의 매력을 느낀다. 내게도 한스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다. 그렇지만 바벨이 무거워 그들의 팔이 떨어져 나갈 때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뿜어 나오는 피를 보고 관객은 폭소를 터뜨리지만 나는 도저히 그 유머를 즐길 수 없다. 내가 여자들 틈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에 따라 폭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는 조화와 경쟁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직면한 문제이다.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방향으로 뻗어 있어 우리가 본래 경쟁적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는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각 사회마다 나름의 균형에 도달해 있다. 미국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일본에서는 모난 돌이 정맞는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영장류에서 얻은 교훈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가?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첫째, 각 종은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침팬지는 보노보에 비해 대결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인간처럼 같은 종 안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폭력의 문화도 있고 평화의 문화도 있다. 평화의 문화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장류의 능력, 곧 차이를 없애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른햄 동물원에서 경험한 특별한 어느 겨울날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추운 바깥에 있던 침팬지 무리 전체를 실내로 몰아넣었다. 나는 우두머리 수컷이 돌진하는 과시행동을 하다가 한 암컷을 공격하는 걸 보았다. 그때 다른 침팬지들이 그 암컷을 보호하러 오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전체 무리는 곧 진정되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 뒤따랐다. 마치 모두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한 상태가 2분 정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체 무리가 우우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 수컷은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금속 드럼을 리드미컬하게 쿵쿵 밟았다.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 모든 침팬지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던 두 침팬지는 서로 키스를 하고 포옹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몇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로 포옹한 두 침팬지는 처음에 소란을 일으킨 그 수컷과 암컷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좀 둔하다는 건 나도 잘 알지만 이전에 동물이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지적한 적이 없었다. 어쨌든 그때 내 마음속에는 화해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침팬지와 그 밖의 영장류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해 노력 혹은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갈등 해소 노력을 연구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돌고래와 하이에나를 비롯해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다. 많은 사회적 동물은 화해를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인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물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함께 먹이를 찾아 나서고 포식동물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적 앞에서는 힘을 합쳐 맞선다. 보통 부부처럼 가끔 한 번씩 싸움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자코 원숭이는 손을 붙잡는 것으로, 침팬지는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으로, 보노보는 섹스를 하는 것으로, 통킹 마카크는 포옹과 입맛을 다시는 동작으로 화해를 한다. 통킹 마카크가 뭐지? 이처럼 종마다 화해를 하는 방법이 제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원숭이에게서는 본 적이 없지만 유인원에게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공격하거나 문 다음에 나중에 다가가서 다친 상처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격을 가한 유인원은 정확하게 어디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 만약 물린 곳이 왼쪽 발이라면 공격자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상대방의 왼발을 들어 살펴보고 상처를 깨끗이 핥아준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너를 물었다면 너는 그 부분에 상처가 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인원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걸 의미한다. 심지어는 종종 우리처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줄도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일 박물학자 베른하르트 그르치맥은 수컷 침팬치의 심한 공격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뒤에 바로 이것을 경험했다. 화가 가라앉은 침팬지는 그르치맥을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침팬지는 그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가장 심한 상처 가장자리를 감싸고 누르려고 했다. 겁을 모르는 교수는 침팬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저는 뭐 그다지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아요. 예. 우리 정기현이도 저한테 막 까불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얘 이빨에 좀 세게 긁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녀석이 미안해서 볼을 막 갖다 대서 비벼요. 미안하다고. 특히 잠잘 때 많이 그러는데. 예. 자, 화해의 정의대로 서로 싸우고 나서 얼마 안 돼 서로 친밀한 관계로 만나는 것은 단순하지만 여기에 개입된 감정은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키스 같은 긍정적인 상호 반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격성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나쁜 감정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적대감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한다. 용서는 가끔 오직 인간만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되지만 협력을 할 줄 아는 동물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성일지도 모른다. 네, 동감입니다. 기억력이 없는 동물만이 갈등을 무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에게 일어나듯이 사회적 사건이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미래를 위해 과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영장류는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털고르기나 함께 이동하기나 서로 지켜주기 등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싸움이 서로의 관계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왔다. 어려운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머리를 긁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장류가 자기 몸을 긁적이는 행동은 불안감을 나타낸다. 자기 몸을 긁적이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싸움을 했던 당사자들은 각자 자기의 몸을 많이 긁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털을 골라주고 나면 그 행동을 멈춘다. 이 사실로 미루어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화해를 통해 안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집에서 어린 유인원을 키우는 사람들에 따르면 어린 유인원이 할 줄 아는 유일한 행동처럼 보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을 맞고 난 유인원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고 한다. 유인원은 시축해져 낑낑거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인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두 팔을 감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주인이 위로를 해주면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곤 한다. 영장류의 화해법은 일찍부터 터득한다. 영장류는 화해하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한다. 애착과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화해는 어미와 자식 간의 유대에서 시작된다. 젖을 뗄 때 어미는 새끼를 젖꼭지에서 밀어내지만 새끼가 울어대면 다시 젖꼭지로 돌아오는 걸 허락한다. 거부와 수용 사이의 간격은 새끼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길어지며 갈등이 커져간다. 어미와 자식은 이 전장에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나선다. 어미는 심히 우위에 있다. 한편 자식은 후두가 잘 발달해 있고 협박 전술도 잘 구사한다. 어린 침팬지는
어린아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우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어린 새끼는 입을 삐쭉 내밀거나 낑낑거리는 소리로 슬프다는 신호를 나타내면서 어미를 속이려 든다. 이 모든 행동이 실패하면 마구 역정을 내며 울부짖다가 숨이 막히거나 토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미가 그동안 투자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지막 협박이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한 어미 침팬지가 새끼의 이러한 연기에 대해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나무 높이 올라가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잡았다. 새끼는 약 15초 동안 거꾸로 매달려 머리를 흔들며 울부짖었고, 결국엔 어미가 새끼를 똑바로 들어 올렸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새끼가 더 이상 짜증을 부리지 않았다. 인간으로 치면 아주 엄하게 매를 든 것 같은 그런 행동 같네요. 나는 어린 새끼가 어미의 아랫입술을 빠는 것을 포함해 흥미로운 화해 장면을 많이 보았다. 이미 5살이나 된 그 수컷은 이 방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어린 침팬지는 머리를 어미의 팔 밑에 젖꼭지 가까운 곳으로 집어넣고 어미의 살갗에 생긴 주름을 빨았다. 이러한 타협책은 겨우 몇 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 어린 침팬지는 고체 먹이를 먹어야 한다. 젖대기 갈등은 새끼 영장류가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동반자를 상대로 한 최초의 협상이다. 여기에는 충돌하는 이해, 서로 겹치는 이해, 그리고 긍정적 조우와 부정적 대면을 거쳐 일종의 타협에 이르는 과정 등 필요한 요소가 모두 다 들어있다. 불협화에도 불구하고 어미와 가장 소중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훗날 맞닥뜨리게 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동년배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이건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다. 나는 야외에서 살아가는 붉은 원숭이 집단을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생후 4개월 된 오틀리와 냅킨은 서로 장난을 치며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냅킨의 이목격인 어른이 왔다. 이모는 함께 놀던 친구를 땅바닥에서 못 일어나게 누름으로써 냅킨을 도와주었다. 냅킨은 이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 재빨리 오들리의 몸 위에 올라타 오틀리를 물었다. 둘은 잠깐 동안 버둥대며 싸우다가 떨어졌다. 이 사건 자체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놀라웠다. 오틀리는 이모와 함께 앉아있는 냅킨을 향해 곧장 걸어가더니 냅킨의 등에 있는 털을 골라주었다. 그러자 냅킨이 돌아앉더니 두 새끼는 서로 배를 맞대고 부둥켜 안았다. 이 보기 좋은 그림의 마지막 손질을 하듯이 이모도 두 팔을 벌려 두 새끼를 끌어안았다. 이 행복한 결말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단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에 해당하는 새끼들이 아직 어리고 작아서가 아니라, 보통 붉은 원숭이는 화해를 잘 안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성미가 고약한 붉은 원숭이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서열이 높은 원숭이는 서열이 낮은 원숭이를 혼내길 주저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붉은 원숭이가 영장류 평화상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아동 심리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한 후에 내가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감안한다면 희망은 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종보다도 다른 영장류의 화해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을 질책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자들은 괴롭힘과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문제적 행동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어서 갈등을 줄이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적다. 이런 개탄할 만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한 과학자가 나섰다. 인간의 화해는 교육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숭이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영장류는 그저 본능에 따라 화해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본능이라는 단어가 걸렸다. 나는 본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순수하게 타고난 행동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영장류도 느리게 발달하며 몇 년 이상 사회적 구조를 포함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 실제로 영장류가 서로에게서 온갖 종류의 행동과 재주를 배우고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무리에 따라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영장류학자들이 갈수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 중 대부분은 돌로 견과류를 깨는 침팬지나 감자를 바닷물에 씻는 일본 원숭이처럼 도구 사용이나 식습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 역시 눈에 띄는 한 가지 가능성이다. 심리학자들과 토론을 나누던 중 내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두 종의 짧은 꼬리 원숭이들이 새끼들을 5살 동안 함께 지내게 해보았다. 원래 좀 시끄러운 붉은 원숭이를 인내심이 많고 온순한 붉은 원숭이와 함께 지내게 했다. 붉은 얼굴 원숭이는 싸우고 나면 종종 엉덩이를 꼭 붙들므로써 화해를 한다. 놀랍게도 붉은 원숭이가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붉은 얼굴 원숭이의 몸집이 조금 더 크기도 했지만 붉은 원숭이는 붉은 얼굴 원숭이의 부드러운 성격 속에 숨어있는 강인함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붉은 원숭이는 겁먹은 듯 방의 천장에 꼭 붙어있는 반면 붉은 얼굴 원숭이는 새로운 환경을 침착하게 둘러보았다. 몇 분이 지나자 몇몇 붉은 원숭이가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다소 거칠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붉은 얼굴 원숭이를 위협했다. 만약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붉은 얼굴 원숭이가 보인 반응은 붉은 원숭이들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었다. 서열이 높은 붉은 원숭이였다면 그러한 도전에 즉각 응답을 했을 테지만 붉은 얼굴 원숭이는 그냥 무시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열이 높은 동료가 자신의 지위를 강조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붉은 원숭이로서는 남상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붉은 원숭이는 이러한 교훈을 1000번이 넘게 배웠고 부드러운 압제자와 자주 화해를 하게 되었다. 물리적 공격 행위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났고 전체 분위기는 이완되었다. 5달이 끝나갈 무렵 어린 원숭이들은 함께 놀면서 털을 골라주고 서로 섞여 부둥켜 안고 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붉은 원숭이가 붉은 얼굴 원숭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화해 기술을 발달시켰다는 사실이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두 종을 서로 분리시킨 뒤에도 이 붉은 원숭이는 싸우고 나서 친근한 태도로 다가가고 털 고르기를 해주는 행동을 보통 붉은 원숭이보다 3배나 더 많이 보였다. 우리는 농담 삼아 이들을 개선된 새로운 붉은 원숭이라고 불렀다. 아이고, 살짝 졸립네요. 네. 지난주부터 해서
제주도 여행 가서도 이제 잠을 좀 잘 못 자기도 했고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라산이 결정타였습니다. 한라산 갔다 오면서 지금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한 상태예요. 기분은 뭐 좋지만 그렇습니다. 자꾸 책을 읽으면서 눈이 감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오늘 내일 삼척을 가거든요. 또 삼척을 가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 오늘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소주 한잔 하고 일찍 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졸릴 것 같으면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화해가 본능적 행동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습득된 사회적 기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것은 사회적 문화의 일부이다. 각 집단은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는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문화에서 자라났는데 그것은 아마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공동의 적인 북해를 마주보는 좁은 땅에서 높은 인구密도로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같은 다른 나라가 집단의 단결과 충성보다는 개인주의와 독립심을 부추기는 것은 이동성이나 넓은 공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으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이 좀 더 비좁은 장소로 변한 오늘날만큼 갈등 해소에 그리 신경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갈등의 증폭을 막고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라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라고 가르치는가? 권리를 가르치는가? 의무를 가르치는가? 이 점에서는 문화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야생 영장류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양성이 발견되었다. 올리브 비비도 붉은 원숭이 못지않게 사납기로 유명하다. 이들은 절대 플라워 파워 가로 열고 CP의 신조와 생활방식, 정치운동을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사랑과 평화를 의미한다. 옴기니 가로 닫고 플라워 파워의 길을 걸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영장류이지만 케냐의 마사이 마라에 사는 한 집단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미국 영장류학자 로버트 세볼스키가 관찰하던 한 수컷 무리는 매일 근처에 있는 관광객 숙소의 쓰레기장으로 가기 위해 다른 무리의 세력권을 지나갔다. 몸집이 아주 크고 싸움을 잘하는 수컷만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쓰레기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주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소결에게 간연된 고기를 버렸고 그것을 먹은 비비는 모두 죽고 말았다. 그 결과 세볼스키가 연구하던 무리 중에서 공격적 성향이 강한 수컷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다 갑자기 집단 전체가 냉혹한 비비 세계에 어울리지 않게 화학과 평화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 사실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게 못한다. 불량배들이 사라지고 나자 폭력 사건의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뿐이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된 것은 아주 흥미로웠다. 10년 전에 무리를 구성하고 있던 수컷은 이제 한 마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컷 비비는 사춘기가 되면 다른 무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젊은 것은 항상 다른 무리에서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수컷들이 완전히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평화주의와 관용을 계속 유지하고 털고르기 행동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암컷 비비는 평생 동안 태어난 무리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열쇠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암컷이 새로운 수컷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수컷들과 털고르기 행동을 더 많이 해서 그들의 성질을 유순하게 만들므로써 처음의 이완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모르지만 이 실험에서 우리가 나온 두 가지 결론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과학에서 관찰한 행동은 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난폭한 영장류도 늘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아유 졸려 눈이. 이거 눈이 감기라 이거 큰일 났네. 예, 잠깐 졸았습니다. 예, 꿈도 꾼 것 같은데. 예, 잠시 쉬었다가 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아야, 자, 그렇지.
보쌈을 해먹기 위해서 지금 고기를 냄비에 올렸고요. 양파와 마늘을 넣고 한참 팔팔 끓이면 보쌈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잠을 좀 깨기 위해서 청소도 좀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걸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성의 은밀한 속삭임. 친구 말고 누구를 때릴 수 있겠는가? 한 영국인 코미디언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턱을 갈겼다.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우정과 경쟁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남성의 경우 양자 사이의 틈새는 여성이 그 대상일 때 가장 크게 벌어진다. 최소한 이것은 평생 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연구해온 내가 얻은 결론이다. 예.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게 전부 뭐 수많은 드라마가 삼각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네. 애석하게도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은 남성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뛰어날까? 남성은 본질적으로 전사인가? 남성과 여성은 화성과 금성에서 각각 따로 온 사람일까? 과연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전 세계 어디서나 살인 범죄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이 저지르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도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은 Y 염색체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이유는 부서진 것을 이어붙이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나는 갈등 예방에 기여하는 여성의 힘과 더불어 폭력을 싫어하는 여성의 성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단 긴장이 발생하면 그 긴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여성이 반드시 더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성이 훨씬 잘 다룰 수 있다. 암컷 침팬지가 수컷보다 싸움을 훨씬 적게 하는 이유는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싸움이 일어나면 암컷들은 화해하는 법이 거의 없다. 아르넴 동물원에서 보면 수컷들은 싸우고 나서 절반 정도는 화해를 하지만 암컷들은 5번에 1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야생에서도 이와 비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수컷들은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반면 암컷들은 갈등을 예방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컷들과 달리 암컷들은 자식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경쟁자가 공격을 당하면 그대로 내버려둔다. 최근에 아르넨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마마와 코이프가 서로 털을 골라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둘은 30여 년 전부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다. 마마와 코이프가 정치적 후보 가운데 서로 다른 수컷을 지지하던 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때 그들이 각자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수컷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마마는 적진영에 가담한 친구와 마주친 것을 피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곤 했다. 마마의 높은 지위와 말을 잘 안 듣는 암컷에 대해 가혹한 응징을 내리던 평소의 기질을 감안한다면 코이프에 대한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다. 친분 관계는 이제 침팬지 사이에서도 강한 작용을 하는군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암컷은 아주 비열하고 타산적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만적인 화해 제의를 들 수 있다.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몸집이 크고 나이가 많은 암컷인 포이스트는 더 젊은 경쟁자를 쫓아다니며 붙잡으려고 한다. 간신히 소나기에서 벗어난 상대는 잠깐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앉아서 쉰다. 조금 전에 그 사건은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10분쯤 지난 뒤에 포이스트가 멀리서 손바닥을 펴 앞으로 뻗으면서 친근한 제스처를 보인다. 젊은 암컷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포이스트에게 접근하는데 종종 멈춰서서 다른 침팬지들을 둘러보고 얼굴에 불안한 미소를 짓는 등 불신을 버리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포이스트는 상대가 가까이 오는 동안 계속 같은 제스처를 취한 채 부드럽게 웅얼거리는 소리까지 낸다. 부드럽게 웅얼거리는 소리는 특별한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이런 소리는 대개 침팬지의 대표적인 화해 제스처인 키스로 이어진다. 하지만 갑자기 포이스트가 달려들어 젊은 암컷을 붙잡고는 심하게 물어뜯는다. 젊은 암컷은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탈출한다. 수컷 침팬지 사이의 화해는 위태로울 수 있고 때로는 실패로 끝나 싸움이 재개되기도 하지만 속임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컷은 긴장을 감추지 않는다. 공동 통치 시절의 에로엔과 니키처럼 한쪽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 예컨대 매력적인 암컷을 유혹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해 비위를 거스를 수 있다. 그러면 털을 곤두세우고 상체를 흔들면서 낮게 우우 거리는 소리를 내므로써 상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만약 상대방이 이 같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치 상태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금방 화해하고 끝난다. 수컷은 긴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암컷에 비해 빨리 긴장을 해소한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암컷 두 마리가 만나 갑자기 고함과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때면 관찰자인 나로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며칠 동안 혹은 몇 주일 동안 표면 아래에서 어떤 불화의 씨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분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수컷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수컷들은 적대감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노골적인 공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소한 긴장은 말끔히 해소된다. 암컷 보노보는 암컷 침팬지보다 훨씬 쉽게 화해를 한다. 강범위한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집단을 지배하기 때문에 암컷 간의 대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로의 유대를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으면 결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컷 보노보는 수컷 침팬지에 비해 화해를 잘 못하는 편이다. 여기서도 그 이유는 수컷 보노보가 처한 현실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수컷 보노보는 사냥이나 정치적 동맹 또는 세력권 방어를 위해 수컷 침팬지만큼 긴밀히 협력하고 단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화해 경향은 종, 성별, 사회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나는 정치적 계산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공격성 정도는 화해 경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공격성이 더 강한 성이 화해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평화로운 성이 화해에 인색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화끈하다고 하죠. 뭐 그래서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뒤끝은 없지만 한번 싸우면 그냥 아주 끝장을 보는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흔히 이야기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 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도식은 마치 고려해야 할 차원이 하나뿐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유인원이나 인간 모두 그렇게 간단한 도식을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이다. 화해를 하는 주된 이유는 평화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통 목적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통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 테러 이후 뉴욕시의 인종 간 갈등이 크게 줄었다. 2001년 9월의 사건이 있고 9개월이 지난 후에 인종 간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뉴욕 시민들은 나쁜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그 이전에는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가 많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테러 공격을 받은 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을 단결시켰고 이전보다 타인을 수용하고 유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게 했다. 인종 때문에 외집단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도시 안에 사는 내집단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하이에나나 비비, 인간처럼 다양한 종들에게서 화해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들을 감안하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상호 의존은 조화를 낳는다. 생물학자들이 승리와 패배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때가 있었다. 물론 승리는 좋은 것이고 패배는 나쁜 것이다. 모든 집단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비둘기파는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만약 수많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서로 협력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싸움을 시작하는 쪽은 당장의 갈등보다 훨씬 중요한 무엇을 잃을 위험이 있다. 싸움에는 이기지만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사회적 동물이 성공을 거두려면 때로는 매파도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비둘기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론들은 화해와 타협과 좋은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태의 수습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연구에서 원숭이들을 서로 협력하도록 훈련시켰다. 짝을 지어 도착하면 팝콘 기계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 혼자 오면 팝콘을 먹을 수 없었다. 원숭이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결을 터득했다. 이렇게 훈련시킨 원숭이들이 화해하는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싸움을 유도해 보았다. 함께 짝을 지어 다니던 원숭이들은 화해하는 비율이 몇 배나 높아졌다. 서로 의존하게 된 원숭이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이익인지 깨달은 게 분명했다.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원리는 유럽 연합의 뿌리에도 자리 잡고 있다. 수백 년 넘게 전쟁의 참화를 겪어온 이 대륙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일부 정치가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많은 것이 걸려 있어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서로 함께 먹이를 먹도록 훈련시킨 원숭이처럼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서로를 먹여 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자국의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이와 같은 전쟁 억지력은 50년이 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유럽 연합처럼 갈등에 대해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성적인 행태이다. 남성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노벨 평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도 남성에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 남녀가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는 아이들의 놀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여자아이들은 남자보다 작은 무리를 지어 놀며 놀이의 내용도 남자아이들보다 덜 경쟁적이었다.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의 놀이는 오래 계속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서툴렀기 때문이다. 남자아이들은 꼬마 변호사처럼 규칙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항상 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지는 않았다. 놀이는 잠깐 중단되었다가도 다시 계속되곤 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싸움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으로 놀이는 끝이 났다.
놀이를 다시 계속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성격도 서로 달랐다. A가 B에게 걸어가면 B가 몸을 획 돌려 A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자. 남자아이들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생각할까? 그들은 그저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것이다. 반면에 두 여자아이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 파장이 몇 시간 혹은 며칠이나 계속될 수 있다. 핀란드의 한 연구팀은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횟수를 세어보았는데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적게 싸웠다. 이 같은 사실은 예상했던 바였다.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각 어린이에게 오늘 싸움을 했는지 물어보자 놀랍게도 싸움을 했다는 대답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양측 모두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여자들 사이에서의 공격 행위는 종종 눈에 잘 띄지 않게 일어난다. 마가릿 애트우드는 자신의 소설 캐치아이에서 여자아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고통을 남자아이들 사이의 가식 없는 경쟁과 비교해 보여준다. 한 주인공은 이렇게 불평한다. 오빠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해 보았어.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코델리언은 신체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만약 쫓아다니고 귀찮게 괴롭히는 남자아이라면 오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그렇지만 나는 남자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야. 오빠는 여자아이들과 그들의 간접적인 괴롭힘과 은밀한 속삭임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핀란드 연구팀의 연구자들이 보고한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미묘한 공격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여자아이들 사이의 불안은 남자아이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화를 낼 거냐고 물었을 때 남자아이들은 보통 몇 시간 그리고 가끔은 며칠 동안이라고 대답했지만 여자아이들은 평생 동안 화를 풀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속으로 원한을 품는 것은 관계를 크게 해친다. 한 수영 코치는 왜 여자 선수들을 가르치다가 남자 선수들로 바꿨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젊은 여자 선수가 시즌 초에 싸움을 벌이면 나머지 시즌 내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싸움은 날이 갈수록 점점 골마서 팀의 단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반면에 젊은 남자들은 싸움을 많이 하지만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잘 어울려 지낸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거군요. 그렇군요. 남성들에게는 경쟁이나 적대감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에서 남자들 사이에 오가던 적대적인 대화가 친근한 잡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들었다. 남성은 갈등을 이용해 지위를 협상하고 실제로 친구하고도 말다툼을 즐긴다. 분위기가 가열되면 남성은 종종 나중에 농담이나 사고로 수습책을 찾고 동지애와 가벼운 적대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유대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사업가들은 회의에서 고함을 지르고 으름장을 놓고 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네 라는 게 거친 말을 주고받은 뒤에 이들이 의뢰하는 말이다. 만약 갈등이 나쁜 날씨와 같다면 여성은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반면에 남성은 우산을 산다. 여성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남성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여성의 우정은 함께 스포츠 시합에 참가하는 것처럼 주로 활동적인데 치중하는 남성의 우정보다 더 깊고 친밀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여성은 갈등을 소중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르헨 동물원의 마마와 고이프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 싸우는 것은 피하려 한다. 여성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점에 아주 능숙하다. 그러나 관계가 깊은 것만큼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가 있다. 때문에 여성은 일단 문제가 표면 밖으로 터져나오면 남성보다 주워 담기가 훨씬 어렵다.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서 관찰하면 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번 시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잠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쉬었다가 빨래도 좀 걷어야 되고요. 널어야 되고요. 저기 보쌈 저 음식도 좀 봐야 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읽고 4장 폭력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성 끝나면 이제 이 책도 거의 말미로 접어듭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